오늘 제 주제의 발표는 막 뭔가 사실 요즘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챗GPT 모르면은 막 다 죽을 것처럼 막 다들 그러는데 제 오늘 목표는 여러분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종시 교보문고를 갔는데 정말 자기계발서에 다 챗GPT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디 발표에서 들었더니 한국에 지금 현재 챗GPT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300여 권이 넘게 다른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뭔가 새로운 기술 나오면 이제 막 엄청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아마 교보를 갔을 때, 이거 전에 교보를 한 몇 달 전에 갔을 때는 저 챗GPT 대신에 온통 메타버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랑은 좀 다를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면 어떻게 다를지, 이건 좀 긴 어떠한 변화인지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 오늘 저의 목적은 진정하시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같이 한번 보는 거. 그래서 막 너무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거에 뭐 꿀팁 막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옛날에 어떤 얘기부터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좀 배경 지식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판을 깔아드리면 오늘 Q&A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더 서로 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이공계나 컴퓨터공학을 완전 전공하신 분은 없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일단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고, 다 같이 모릅니다. 이게 되게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편하게 중간중간에 그냥 끊고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야 본인이 이해 못하면 남들도 다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만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페이지를 넣었는데 자기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굳이 또 넣은 이유는 제가 문이과를 되게 방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부는 경제학을 하다가 갑자기 석사는 이제 전산학하고 사회학을 같이 하더니 이제 박사는 정보학이 그 전공이었는데 부전공으로 경제학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데이터 과학 뭐 이런 쪽으로 직장도 좀 다니다가 경영대학원에서 또 연구원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정책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뭐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연구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도 이런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 자체가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기술혁신이라든지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공공부문의 기술혁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제 주제인데요. 이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황을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잘하게 된 게, 이과생들보다는, 아니 문과생들보다는, 문과 출신 분들보다는 이과의 새로운 어떠한 이 기술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과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보다는 이걸 문과생들한테 설명하는 걸 좀 더 잘하게, 왜냐면 시작이 문과라 그런지 저는 기술에 대해서 이걸 이해할 때도 되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문과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저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발표 시작 전에 여러분께 좀 믿음을 드리기 위해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하죠. 요즘 너무 이제 그 막 챗GPT 관련이 이렇게 흥하면서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뉴스 기사 보면 뭐 인공지능 모델, 뭐 딥러닝이다, 뭐다.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앞으로 어디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좀 덜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깊이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이 페이지를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뭐 챗GPT, 뭐 우리가 이전에 가장 최근에 챗GPT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었던 건 알파고였죠.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분야는 1940년대 뭐 이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루어졌던 분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타임라인을 넣었는데요. 뭐 앨런 튜링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7, 80년대 계속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적으로 지능을 좀 모방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연구를 뭐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40년대 뭐 이때부터 쭉 해오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팅의 용량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의 사이즈나 이런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정도가 안 됐어가지고 기존까지는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줘봐, 그게 뭐야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우리들의 그 컴퓨팅 용량이나 뭐 데이터 사이즈, 이제 우리가 웹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면서 그게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거를 이제 좀 트레인 시키면
진짜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놀랄만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그러니까 기술적 발달과 알고리즘의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한 2010년도부터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분야긴 한데, 인공지능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컴퓨터공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대부터 쭉.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룰 베이스드 AI에서 데이터 드리븐 AI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전에는 자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야 되지? 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 머신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생각은 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코드를 짜주자. 자, 뭐 이럴 경우엔 제가 이제 그 제 코딩 수업에서 항상 첫 시간에 예로 드는 게, 자, 여러분이 더러운 방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은 로봇가 있어요. 이 로봇한테 이걸 어떻게 명령을 내릴 것이냐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자,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일단 측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방이 충분히 지저분하면 뭐 가가지고 일단 빨래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면 더러운 옷들이 있으면 이거를 수집해서 빨래통에 넣어 라고 이제 뭐 명령을 해야겠죠. 자, 그럼 더러운 옷의 기준이 뭐야? 더럽다는 건 어떻게 측정할 거야? 얼마나 더러운 거야? 빨래통에 빨래가 다 차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짜보면은 로봇가 실제로 사람이 우리가 방 청소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룰 베이스드 접근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한된 상황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이건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규칙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계를 보게 됐고, 그러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들을 얘한테 다 보여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를 계속 학습시켜서 알아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게 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식인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로 다 이거저거 해봤고, 그 결과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게 현재까지 최근까지 없었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뭐 구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 확 뜨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한 분야, 인공지능이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트라이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학습시키자. 그게 이제 머신러닝인 겁니다. 뭐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 기술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적인 목적은 예측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얘는 뭘까? 아니면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으로 엄청나게 얘를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가 임의의 무슨 사진을 딱 넣으면, 자, 이거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하면 얘가 그걸 예측하게 하는 거, 판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복잡한 컨텍스트를 더 훈련을 시킬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이 막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딥러닝인데,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만 만들었다면, 이제 이 사이에 우리도 이해 못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좀 넣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자. 그러면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봤더니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에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뉴럴 네트워크라도 인공신경망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사실상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1940년대나 50년대 이런 거를 상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뇌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도 이렇게 보면은 그 뉴런들의 네트워크고, 그냥 뉴런이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이거를 자기한테 연결된 다른 뉴런들에다 자극을 뿌리는, 그게 이제 막 몇십억 개, 몇백억 개, 몇천억 개의 뉴런이 막 그걸 하는 걸 우리는 사고라고 하고, 거기에서 생각이라는 게 발현되고 뭐 감정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기계도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근데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이 쉽지가 않다가 이제 요즘 좀 가능해지니까 이런 딥러닝 방식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제 그 생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뇌과학이 되게 인류 과학 그 이해 초반에 있는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뇌를 되게 아직 이해를 많이 못하고 연구할 게 너무나 많은 분야인데,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발현되고 뭐 꿈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아직까지 명확히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워크를 잘 하는데, 생각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한다고 보기도 좀, 이건 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얘가 뭔가 시키는 걸 잘하는데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나는지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그렇지 요즘에 뭐 오늘 말할 챗GPT 이런 거는 막 10억 개 아니면 1000억 개에서 뭐 몇 천억 개 정도의 이런 히든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이걸 하는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 뇌를 따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항상 뭐 이렇게 일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그림을 딱 그리죠. 서브셋, 인공지능이란 건 결국 인공적으로 지능을 개발하려는 모든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큰 분야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접근법으로 최근에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게 기계학습이고 그 기계학습 분야 중에서 이걸 좀 더 복잡한 컨텍스트를 잘 만들기 위해 하는 게 딥러닝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세 단어들이 나오면 대충 이러한 포함 관계를 알고 뭐 기사든 뭐든 읽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언어 모델이라는 거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이 언어 모델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뭐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제 인공적인 지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적인 아키텍처 면에서의 접근법이었으면 이 자연 처리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특정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텍스트, 사람들의 언어. 얘를 어떻게 컴퓨터가 처리하게 만들까? 이게 이제 이 분야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거죠. 그래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 1993년부터 2023년까지 한 30년치 신문기사 뭐 500건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뭐 500만 건까지도 안 하고 뭐 한 1000건, 2000건만 있어도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어떤 제가 다른 그 키스트의 연구원 생활을 잠깐 했었었는데 인턴 연구원 그때 뭐 어떤 대학교의 무슨 프로그램 그 사회과학대학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잠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연구팀에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저랑 이제 그 대학원생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좀 나이가 있으신 교수님 그 프로젝트에 이제 주관하시는 매니저 교수님이 이 친구한테도 뭐 한 몇천 건의 기사를 주고 저한테도 몇천 건의 기사를 주고 이걸 가지고 대충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 좀 나눠봐라. 뭐 이런 종류와 뭐 그 토픽들을 좀 한번 뽑아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하나도 읽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언제 다 읽어. 예. 그리고 뭐든 약간 컴퓨터 코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걸 10번 이상 할 거면 난 코드를 짜겠다라는 마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 좀 예쁘게 그리고 근데 이 친구 대학원생은 정말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미팅 때 갔는데 정말 이 친구 이렇게 눈이 너무 충혈이 돼가지고 괜찮으세요? 아, 예, 설마 이걸 진짜 다 읽은 거예요? 아, 뭐, 네, 읽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달리 차이도 안 하고 이 친구는 읽다가 너무 시간이 들여서 이걸 잘 보여주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연히 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랬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아, 이거 뽑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의 대표적인 단어로는 이런 게 있었고 뭐 분포도는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그래프를 주러 가니까 이게 더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미안하게 이 친구도 혼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특히나 500만 건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냥 단어 수를 다 한번 세보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니? 그런 거 뭐 셀 수 있겠죠? 이건 되게 기초적인 수준의 뭐 인공지능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초 코딩 배운 대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자연어 처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제들로 이 전체 500만 건의 기사를 나눠볼 수 있을까?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자연어 처리에서 토픽 모델링이라는 뭐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어들의 글 안에서의 분포도를 막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대충 이런 토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토픽별로 대표 단어들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뽑아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자연어 처리한 분야가 되겠고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문제 이거는 이제 되게 딥러닝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1993년도의 특정 단어는 2023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는 이 단어의 문맥적 사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쓰는 단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돼서 최근까지는 잘 풀기가 어렵다가 최근에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뭐 재미있는 연구로는 이런 딥러닝 활용한 언어 모델 초반기에
게이라는 단어가 그 미국의 몇백 년간의 어떠한 책에서 쓰인 상황들을 봤을 때 얘랑 비슷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봤던 연구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되게 좀 어떠한 욕과 비슷하게 많이 쓰였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막 생방송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성이니까 막 빼야겠 뭐 이런 단어들이랑 막 같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레인보우, 뭐 LGBT 이런 거랑 같이 쓰이게 된 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언어도 변화하고, 그래서 기존에 쓰이던 단어들도 의미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건 이제 이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특정 단어에 관한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펌페어를 해볼 수 있겠죠. 주변에 얼마나 긍정적 단어들이 많았나, 기쁜 단어들, 행복한 단어들, 아니면 뭐 근데 그게 연도에 따라서 뭐 특정 정책이나 뭐 특정 단어가 어느 때에는 되게 사람들한테 좋은 단어로 받아들여지다가 어느 때에는 되게 이상한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잡는 것도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딥러닝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되면서 사실 훨씬 복잡한 이러한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연구들이, 이제 분석들이 가능하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읽기에 너무 많은 걸 어떻게 분석할까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이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만 해도 이제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발전이 해온 거예요. 제가 뭐 이 알고리즘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있을 때 컴퓨터는 텍스트 자체로는 이해를 못하고 이걸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호로 바꿀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고, 그럼 뭐 이걸 고차원 벡터로 바꿔서 뭐 이렇게 넣어보자. 그러면 어떤 맥락에 어떻게 할지를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온.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이게 이제 챗GPT의 항상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어제 뭐 KDI에서 하는 발표를 갔다 왔어. 근데 거기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장의 거기가 앞에 문장에 어디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죠. 근데 컴퓨터가 이거를 쭉쭉쭉쭉 처리를 한다면 이게 이거를 말하는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럼 그런 문장들, 거기, 여기, 저기 막 이런 들어간 문장들의 예시를 수억만 개, 수천억만 개 때려놓고 이거를 그 뒤에 맥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뒷문장을 해석할 때는 앞문장의 전체 단어들에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KDI 뭐 이런 장소에 관한 데에다가 좀 더 웨이트를 주는, 이거를 자동으로 얘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챗GPT도 우리가 뭔가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나 어제 KDI 갔다 왔는데 뭐 거기 되게 좋더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그럼 거기가 KDI를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KDI에 대해서 찾아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돈이 많이 들건 데이터 사이즈나 사실은 이 트레이닝 셋이나 이 그 컴퓨팅 파워 같은 게 엄청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웹상의 모든 도큐먼트를 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제 거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간에 이게 한번 했는데 이거 뭔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모델 사이즈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파라미터 수거든요.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들이 쓰였나. 근데 이제 빌리언 파라미터니까 10억 단위로 이걸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한 100억 개가 파라미터가 넘어가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대충 한다. 그 전에는 뭐 한 1억, 2억이면은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뭐 버트, 라지, 뭐 GPT-2 뭐 이랬을 때. 그래서 챗 GPT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나온 게 아니라 GPT-1이 있었고, GPT-2가 있었고, GPT-3가 나왔었고, GPT 3.5, 3.5가 지금 챗 GPT고, 그 다음에 바로 한 2달 뒤인가 3달 뒤에 GPT-4를 내놨었죠, 얘네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사이에 그 모델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왔고, 그래서 챗 GPT는 사실 이렇게 많은, 뭐 여기 보면 근데 다 대기업들이에요. 뭐 구글 보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이고, 뭐 중국의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보이고, 페이스북인데 이제 지금 메타죠, 메타도 보이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제 3.5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챗GPT 3하고 3.5의 가장 큰 차이점이, 챗GPT 그 3까지는 연구자들끼리 이거를 보면서 워크를 잘한다
근데 뭐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 요 정도 내부였다면 이거를 상용화 시킬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이 중에 혹시 그 예전에 이루다 사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웹상에는 사실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좋은 얘기보다 더 많거든요. 예, 되게 폭력적이고 뭐 이런 다크 웹사이트 엄청나게 많죠. 예, 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내용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 이건 도덕적으로 좋아 안 좋아라고 가려서 테스트할 만큼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는 10초에 막 10만 개씩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인간이 할 수도 없고 기계가 하기에도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 다음에 야, 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 그러면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상용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용화할 만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한 거였죠. 그게 이제 3에서 3.5의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얘네 이 오픈 AI 팀이 넣었던 게 이제 RLHF라고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드백 과정을 하나 넣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 초반 알고리즘, 이 준 결과들을 보고 랭킹을 매겨요. 사람이 봤을 때 이 결과가 제일 나을 법하다. 그 다음 이 결과 뭐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뭐 너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유해한 것들은 제끼거나 이런 과정들이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챗GPT 정도의 모델의 품질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많은 인간 평가자들의 노동력도 숨어 있어요. 다 그냥 컴퓨터 코딩만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PPT의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도 요즘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챗GPT, GPT 3.5가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만 사용자를 하는데 3.5년이 걸렸고 뭐 스파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5개월이 걸렸는데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걸렸고 챗GPT는 딱 5일 걸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흥행이 됐다. 그래서 뭐 요즘 코딩도 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써 했을 때 챗GPT 하면 이제 맞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이것도 사실은 다른 막 이렇게 챗GPT의 모든 걸 설명해줘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잘 안 얘기를 할 만한 게 이게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들도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아직 잘은 몰라요. 우리 뇌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걷어오는 어떤 아키텍처에서 어떤 구조에서 어떤 뭐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우리가 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짰죠. 그래서 그건 알지만 그래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 데는 아직 우리가 찾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트레이닝 목적에 부합하는 건 사실 이 모든 트레이닝의 목적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많은 웹상의 모든 언어들을 넣어가지고 너를 트레이닝을 시켜줄 테니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해봐. 그게 기본 아키텍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 우리가 질문을 쓰면 탁탁 이렇게 결과를 줘요. 왜냐면 얘는 계속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막 얘가 수학도 하고 코딩도 짜고, 네. 뭐 그 LSAT 뭐 이런 로스쿨 입학 시험 뭐 아니면은 뭐 SAT 이런 것도 점수가 많이 받고 이것까지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트레이닝을 시킨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GPT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가짜 내용을 말한다. 그거 가지고 막 뉴스 기사에 엄청 화두가 되고 그랬었어요. 뭐 이거 인공지능이 아니다. 가짜 내용을 말한다. 뭐 되게 유명한 걸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챗GPT한테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엄청 잘 설명해요.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들던 도중 뭐 밑에 집현대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뭐 맥북 프로를 집어던졌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을 잘 다스려서 뭐 이랬다. 근데 얘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가장 그럴싸한 내용을 말하게 설계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실 트레이닝 그 방법을 알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쪽에서 보면은 이거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얘는 틀렸어. 아니 뭐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 게 명확하니까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 이걸 찾아내고 있어요. 이 가능성들을. 그리고 같은 과제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어떨 땐 되게 잘하고 어떨 땐 되게 못해요. 여기 이제 뭐 예시들이 제가 되게 이게 재밌게 봤던 기사인데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어떻게 AI가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잘하나, 이 모델이. 그 예시로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의 83번째 수는, 이거 어떤 그 철학이랑 컴퓨터공학을 같이 하는 그 연구자가 이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챗GPT한테. 그러면은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뭐 아시는 분 대부분이겠지만 그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열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럼 1, 그리고 2가 있으면 1 더하기 2니까 그 다음 숫자는 3,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이니까 그 다음 숫자는 5, 그 다음에 뭐 3 더하기 5니까 그 다음 숫자는 8. 이렇게 숫자를 계속 배열하는 걸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의 83번째 숫자를 얘기해줘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그 훈련시킨 방법에서 기대하는 건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83번째 수로 피보나치 수로 많이 언급한 숫자를 대답하거나, 네. 아니면 83번째 딱 수는 아닌데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그거의 대답 숫자들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답을 주는 거니까 그게 나오면은 뭐 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학자가 계속 물어보는데 그 숫자가 아닌 이상한 숫자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계산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얘는 계산을 안에서 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이 구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어떻게 계산을 하지? 라고 보니까 기존 그 언어 모델, 짜여진 언어 모델 안에서 뭐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을 자기가 스스로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계산을 시키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잘 몰라요. 이거는 왜냐면 몇백억 개의 파라미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 근데 그렇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러면 한번 다시 보자. 뭐 이런 연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빨간색은 사실 녹색이야, 이거는. 자, 뭐 빨간색이랑 비슷한 단어를 뭐 얘기해봐.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색이 나오겠죠. 주홍색, 다홍색 뭐 이런데.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빨간색은 사실 녹색이야. 그러면 분홍은 무슨 색일까? 그러면은 이것도 확률 모델이면 별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얘를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약간 되게 재미있게 요즘 사람들 fMRI 찍는 뇌파 이렇게 찍는 것처럼 얘 그 스테이트 하나하나에 이제 그 약간 감시자들을 넣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안에서 보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빨간색이라는 그 단어 주변에 있던 그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다 녹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안에 어떠한 사고 시스템이라는 게, 체계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구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구글 리서치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능력을 찾고 그거를 그 측정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할 때마다 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생성형 AI, 뭐 챗GPT든 뭐든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린 뭐 이렇게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한 레벨에서만 아마 얘기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시면 본인이 막 이렇게 트라이 해보시면 가끔 되게 신기해요. 예.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하지만 뭔가 답답한 신입 인턴인데 질문을 좀 해보시면 알 텐데 되게 똑똑한 인턴처럼 각국 언어를 할 줄 알고 막 내가 맘대로 글을 쓴 다음에 야 이거를 약간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바꿔봐. 그럼 막 엄청나게 어려운 막 고영어로 막 바꾼 다음에 이걸 외교관처럼 바꿔봐. 그럼 또 막 외교관처럼 바꿔요. 되게 교육을 잘 받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인턴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제가 시키는 그 일의 맥락을 모르거든요, 얘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써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꼭 사실을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얘는 그냥 가장 그럴싸한 걸 줘요. 네. 그리고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일들을 시켜보면서 아, 이건 좀 하는구나, 이건 좀 못하는구나, 이걸 시킬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계속 좀 찾아가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길고 자세하게 줄수록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딱 대답을 해주는, 내가 이러한 글을 쓰고 싶은데 약간 맥락은 이렇게 하고 첫 부분은 이런 예시를 좀 넣은 다음에 중간급엔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좀 서머라이즈 하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곧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야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글 한번 써봐 그러면 자기 멋대로 쓰는 거죠. 이제 대신 잘 써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일단 얘가 잘하는 거는 문서 요약이거든요. 긴 글을 주고 이거 요약해봐.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빙이나 구글 서치 엔진에 이런 AI 모델들이 입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챗GPT, 그러니까 빙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에 이제 그 챗GPT가 입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웹페이지가 있고 어떤 글이 있잖아요. 막 80 몇 페이지짜리 영어로 된 보고서가 있어. 그럼 그 웹페이지를 빙으로 연 다음에 거기에 보면 채팅창이 이제 생겼어요. 채팅창에다가 이 문서를 요약해봐. 한글로 번역해서 뭐 세 문단으로 써봐. 라고 하면은 쭉쭉쭉쭉 곧잘 써요. 그 다음에 야, 내가 관심 있는 건 여기 목차 이 부분에 이런 내용에서 얘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만 집중해서 좀 설명해봐. 그러면 그런 것도 곧잘 해요. 대학원생들한테는 되게 좋아진 게 논문을 이제 다 읽을 필요가 점점 없어졌죠. 그럼 막 영어를 막 해가지고 이거 논문 해석해봐. 해석해서 요약해봐. 그 다음에 특히나 뭐 방법 면에서 통계 방법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레퍼런스까지 다 요즘은 달아주는 검색 엔진이랑 합쳐지면서 이제 그런 기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안 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써야 돼요. 뭐 새로운 뭐 신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얘한테 자 신사업 기획안은 이런 걸 쓰고 내가 있는 회사는 이런 걸 하는 회사야. 그리고 대충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이걸 쓰고 싶어. 기획안 목차를 한번 작성해봐. 그럼 목차를 쭉쭉쭉쭉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렸지 확률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럴 법한 걸 주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새롭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약점인 거죠. 그래서 근데 백지 상태 그냥 이게 기획안 써야 된다. 귀찮다. 이럴 때 백지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목차를 하나 긁어서 거기다 넣고 하나하나씩 바꾸면은 훨씬 빨라지는 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쓰게 되는데 특히 뭐 정부 제안서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건데 쓰긴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겹치는 내용도 많고 뭔가 그럴싸한 글을 써야 되는 길게 그럴 때는 서두를 써놓고 그걸 제가 보고 고치면 훨씬 빠르죠. 거기에다가 야, 이 목차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서 다시 써봐.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쓸 때는 상당히 좀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나 형식의 변환, 뭐 법률 자문, 외교 문서, 아니면 뭐 영어로 이메일 좀 써봐, 아니면 프랑스어로 이메일 좀 써봐, 뭐 어느 나라 언어로 써봐, 아니면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봐. 이런 것도 곧잘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약이랑 번역이 우리가 그 트레이닝 방법을 생각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업무를 지시해야 될까? 이거 가지고 사실 요즘 가장 또 뜨는 단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유튜브 보시면 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포브스의 기사도 이제 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애가 뭐 그러는 그리고 그 바이두의 CEO이자 코파운더라는 사람은 아마 10년 안에 직업의 절반 정도는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질문하는가,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이라도 업무라도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얘가 대답하는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팁들은 있는데 정확히 자기가 하는 업무가 비슷비슷하면 그 업무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는 본인이 찾아야 되고 이게 딱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었으면 사실 이게 프롬프트 과학이 될 텐데 정답이 없고 이걸 약간 시도해보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학이란 단어가 붙지 않았을까. 최적화를 내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알려진 가장 간단한 걸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얘가 논리가 좀 수학이 틀렸을 땐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봐라는 한 문장을 넣기만 해도 얘가 갑자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너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니? 막 뭐 이런 문장만 넣어도 아닙니다. 한 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막 갑자기 준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봐.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너는 지금부터 얘한테 롤을 입히는 경우도 많아요. 자, 너는 지금부터 어느 담당 부서에 나를 넣겠죠. 어느 담당 부서에 어느 뭐 팀장이야. 그래서 너는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자, 이제 기획안을 다시 써봐. 라고 하면은 그 말 없이 쓰는 거랑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놀아보면 은근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모델이라는 것과 거대 언어 모델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으면 결국 AI 모델과
인간이 협업하는 단계가 진짜로 오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AI 모델을 잘 질문한다는 거는 이걸 사람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주문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나중에는 하나의 광의 경영 기술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뽑으려면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업무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새롭고 획기적인 결과물보다는 무난하고 평범한 결과물을 주로 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으로는 좋은데 이게 끝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작 기본 아이디어와 최종 점검은 내가 맡아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건 머릿속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냥 쓰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할 때 얘한테 대충 이 흐름을 줘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거에 맞춰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찾아본다든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제 일을 도와준다는 느낌인 게 그 쓰는 노력을 되게 많이 들여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엔 이미 있어야 되고, 예, 나는 쓰고 싶은 게 있고, 오늘 이러한 거에 뭐 그 제안서라고 해보면 난 오늘 이런 제안서를 써야 돼. 그리고 대충 서로는 이런 얘기하고 본론은 이런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할 거야. 써야 되는데 그때 시키기 좋은, 네,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똑똑한 인턴, 글 잘 쓴. 자, 이제 그게 개인 단위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쭉 나간 다음에 뒤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다 이걸 쓴다면 이라는 건데, 그 챗GPT 관련된 강연을 제가 요즘 몇 번을 이렇게 다녔는데 되게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막 오세요.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인데 저만 해도 제 전공 분야가 아니면 새로운 거 뭐 배우는 게 스트레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막 점심시간까지 내서 가고 뭐 이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 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막 오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 발표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메타버스랑 이게 어떻게 다르지? 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메타버스는 위에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야, 메타버스 뭐 요즘 뜬대더라.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뭐 하자. 뭘 할지 네가 찾아봐. 위에서 쭉쭉쭉쭉. 그러면 그 받은 분은 나도 뭔지 모르겠고, 야, 네가 찾아봐. 그래서 내려오면 마지막 사람은 이걸 뭘 해야 되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야, 뭐 그냥 뭐 워크숍 하나 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쓸지, 나한테 당장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했고, 그냥 뭔가 있으면 좋다더라. 뭔가 있는 것 같다더라. 라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좀 내려왔으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써본 사람들이 이거 잘 쓰면 내 일이 확 쉬워지겠는데, 4시간 걸리던 거 한 20분이면 되겠는데를 바로 느끼게 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배우는 경우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텀업 형식으로 사람들이 막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내에서도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뭐 챗GPT 가지고 뭐 좀 해야겠는데가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다 쓰니까 이제 그걸 막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보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고 있는데, 안 쓰면 우리만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고, 왜냐면 다 쓰니까 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밑에서 퍼져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업에 익숙해진 근로자는 곧바로 자기 생산성이 늘어나요. 배울 유인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더 큰 여파가 예상된다라는, 사실 학계에서 교수들도 이걸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이랑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속도 면에서. 왜냐면 뭐 모든 사무직이 대부분 그렇듯이 꼭 모든 글이 문장이 다 새로운 막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는 직업은 잘 없어요. 70%는 다 그냥 그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30%의 진짜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조직 내에서 직급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각자가 자기의 직무에서 이걸 쓸 거예요. 인턴은 인턴대로 쓸 거고, 예, 밑에 뭐 주임은 주임대로 쓸 거고, 대리는 대리대로 쓸 거고, 과장은 과장대로 쓸 거예요. 그쵸? 다 타스크는 달라요. 그래서 뭐 인턴 같은 경우에 야 이거 가가지고 요즘 뭐 이런 거 쓸 때 뭐가 유행하는지 봐봐. 그럼 뭐 그런 거 할 때 빙이나 챗GPT를 쓸 수도 있겠고, 누군가 뭐 대리나 뭐 야 해외 영업부에 이거 이메일 좀 보내봐. 이때 쓸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각각씩 다른 목적으로 이걸 쓰겠죠. 그렇게 모두가 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턴 하나씩을 쓰는 조직의 업무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그럼 직급 레벨별로 이렇게 다르다. 되게 복잡해지는 게 사실은, 그러면은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레벨 2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쓰는 거는 레벨 1 애들이 올라온 뭐 제가 뭐 대리라고 하면은 주임들이 이렇게 준 거를 문서를 달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고 야 이거 3명이 준 거 싹 요약해서 블랙 포인트로 뽑아봐 라고 하면은 그런 거 시키겠죠. 그 다음에 아 이걸 내가 좀 보니까 애들이 이쪽만 신경을 쓰고 이쪽을 신경 안 썼는데 이쪽 신경 안 썼다가는 위에 올렸다가는 내가 깨질 것 같으니까 야 이 부분 좀 찾아봐 라고 하면은 추가 자료 수집 뭐 이런 걸 쓰다가 그 다음에 아 이게 좀 뭔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위에서 뭔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야 이런 컨셉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 한번 내봐 하고 뭐 물론 내가 나중에 고쳐야겠지만 이럴 때 쓰겠죠. 근데 이게 제 레벨에서 제가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 1인 주임도 이걸 쓴다는 걸 내가 알면 얘는 이걸 어떻게 썼지? 얘가 썼을 때 그럼 얘가 지금 가져온 보고서도 이 챗GPT가 반은 쓴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이걸 내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같이 협업을 한 거니까 이 둘 다의 능력을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걸 잘했긴 잘했나? 얘가 이건 못했나? 그리고 이게 제 아랫사람이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았을 때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밑에 사람들이. 유사하게 제가 위에 사람들이 이걸 갖다 줄 때도 레벨 3, 뭐 과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쓸지를 알아요. 과장님 이거 주면은 뭐 이런 나랑 비슷한 동료들이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 사람도 요약을 시키겠지? 그 다음에 뭘 하겠지? 그럼 내게 돋보이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윗사람이, 내 윗사람이 이걸 지금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랬을 때 내 보고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요약이나 발췌가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러면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내 프롬프트를 또 최적화를 하겠죠. 내가 이 부분은 꼭 넣고 싶어, 이 사업은. 어떻게든 이건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 또 추가적인 뭔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챗GPT가 요약을 할 때 이거는 살아남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실은 위아래 사람들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이 조직에 이게 뭐 아 나는 알고 얘는 모르니까 내가 더 잘 나가는 경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서로가 어떻게 이걸 쓰는지를 알 때 사실은 의사소통이 되게 쓸데없는 게 줄게 되겠죠. 그리고 일이 훨씬 더 편해지고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 과정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직군들이, 다른 직급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다른 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유하다 보면 뭐 부처 간이 아니죠. 이제 팀들 간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직급 간 협업에서 이게 훨씬 그 쓸데없는 오해 비용이 줄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조직 레벨에서 한번 크게 본다면 생각해 볼 사안들이 있다.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나 오해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협업 방식을 유연하게 여기에 맞춰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의 직무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경영 기술이자 직무 기술로서.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싹싹싹싹 바꿔가면서 팀이나 상황에 맞게 같은 업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인지적 능력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글을 잘 쓰는 것처럼 근데 글의 양이 많아질 때 글을 더 빨리 잘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얘한테 주문을 해야 되는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내가 쓴다고 하면 약간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할 얘기는 자 그럼 이게 약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쭉 이렇게 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되게 재밌는 게, 어차피 컴퓨터는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디지털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 결과물도 디지털 신호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굳이 텍스트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미지든 소리든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만 할 수 있으면, 얘를 트레이닝 시킬 때는 뭐 이미지 넣고 글로 뽑아내, 글을 넣고 소리로 뽑아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네. 예전에 어디에서 제가 자 그러면은 향기 같은 것도 인풋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구분은 재밌으라고 던진 말이지만 이게 약간 직업병인 게, 그럼 자려고 누우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아, 자, 향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려면 이걸 분자 단위로 분석을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막 꿈에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가능은 한데 그 앞에 그러면 향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데 모든 기술을 내가 아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대답이었고, 어쨌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글 음악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발표를 예전에 어디서 하려고 준비하던 PPT를 만들다가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발표 전날 저녁에 지인들하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거 하는 지인들하고 같이 미팅 같은 걸, 그냥 줌 미팅 같은 걸 해요. 요즘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서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맥주 한잔 마시면서 뭐 줌 미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드디어 글을 음악으로 바꿔주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가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또 그걸 넣어야 되잖아. PPT 이미 제출했는데 들은 이상 안 넣을 수는 없잖아. 그냥 안 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최근에 되게, 그래서 뭐 사실 한 달도 안 됐어요. 구글에서도 발표를 했고 메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음악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 만듭니다. 첫 번째 지금 예시 안 보이시겠는데, 자 너는 아케이드 게임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 거야. 메인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 좀 신나는 음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일렉트릭 기타 소리가 좀 들어가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좀 반복적이고 이렇게 딱 들으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귀에 꽂히게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했더니 진짜 그런 게임 음악을 되게 잘 만들어요. 이런 거 나중에 실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그림을 넣고, 반고흐의 그림을 넣고 이걸 글로 변환한 다음에 이걸 음악으로 변환하는, 그럼 반고흐의 그림에 대한 음악,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포맷으로 입출력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롬프트의 생태계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검색 엔진에 이걸 입혔는데, 검색 엔진에 이걸 입힘으로써 이제 달라지는 건, 말씀드렸듯이 얘는 진실을 말하도록 그러니까 훈련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말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검색 엔진을 붙여서 근거를 찾게 만들므로써 얘가 이제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 혹은 적어도 웹상의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를 하게 됐죠. 물론 그 근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소스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검색 엔진 회사들이니까 그걸 하긴 했겠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근거들을 다 찾아서 우리한테 결과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면인데, 근데 우리가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다른 면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식을 검색하는 혹은 지식을 찾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게,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인터넷 이전 시대에 이제 도서관 가서 자료를 찾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머릿속에 찾고 싶은 어떠한 토픽이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서관의 그 섹션에 가. 그래서 막 도서 목록을 뒤지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가까운 책들을 뽑아내서 그걸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자료를 찾았죠. 근데 이제 검색 엔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럼 검색 엔진에 그걸 돌려요.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나한테 맞는 자료들만 뽑아내는 과정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 눈으로 대충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뭐 1페이지부터.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 그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읽은 다음 모아서 다시 제작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뭐 보고서든 뭐든 우리가 원하는 주제의 결과물을 뽑아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이런 결과물을 뽑아줘 라고 하면 검색을 한 다음 그거를 요약해서 글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어느 정도 확실하면은 우리가 그냥 정보를 검색하고 취업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더 달라지는 세상이 이제 한번 오겠죠. 그리고 이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그냥 동영상이라 클릭하면 되는데 이런 거 동영상을 클릭할 수 있나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셨으면. 전체 화면을 종료하려면. 잠시만요. 고화질로 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파워포인트에 챗GPT가 입혀졌을 때예요. 그리고 이건 곧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원래는 여름 말을 목표했다가 가을, 겨울 얘기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미팅 중에 얘네가 알아서 미팅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일정을 짜주고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들어주고 네. 오늘 미팅 내용 바탕으로 문서 작성해봐 라고 하면은 워드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다 이걸 바탕으로 슬라이드 10장짜리 만들어봐 라고 하면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엑셀 파일로 넣고 엑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질문을 하면 돼요. 야, 이거 생산 뭐 얼마나 성장이니? 뭐가 제일 성장이 높아? 그럼 알아서 그래프까지 그려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이메일로 누구한테 보내 라고 하면 이 결과를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트랜스레이팅 번역이 가능하니까 뭐 이거를 해가지고 요약을 이렇게 미팅 요약을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포절을 짜봐라, 뭐 타임라인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제 되는 세상이 올 거죠. 그게 뭐 지금 뭐 20년 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올 하반,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소수의 회사들에는 이게 베타 버전이 배포가 돼 있어서 테스트 중이고 베타 테스트 중이고 이게 곧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모든 사실 응용 프로그램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아니면 파워포인트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걸 구글도 지금 구글의 그 드라이브나 아니면 구글 슬라이드 뭐 구글의 스프레드शी트 여기에 다 이제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얘가 대부분은 해줄 수 있게 되고 이들 사이에 변환이 다 가능한 거죠. 야, 여기에 이 PPT 파일 찾아서 이걸로 엑셀 파일 여기에 있는 거기 뭐 테이블 3에 있는 거 그거 가져와봐. 그 다음에 그거 계산해서 그래프로 다시 그려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ingo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에 이런 챗GPT 기반의 언어 모델들이 입혀지면서 되게 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들 걱정하셨던 게 보안 문제거든요. 이게 질문을 내가 쓰면 이 질문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오픈 AI든 뭐 어디든 그게 그 서비스 사용자가 누구든. 그러면 우리 회사에 기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한테 보내? 그래서 뭐 이제 오픈 AI가 우리는 그거를 몇 달 만에 바로 지우겠다, 쓰지 않겠다 트레이닝에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대형 기업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당신들한테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회사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안에서의 내용만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 보안이 좀 유지되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문서에 우리 회사의 컨텍스트에 훨씬 더 이렇게 잘 최적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회사마다 양식도 다 다르고 이럴 텐데 그냥 딱 시키면 워드에 자동으로 우리 회사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써준다든지 바로 자동으로 그 템플릿에 맞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회사만의 별도의 약간의 닫힌 생태계로 이런 거를 쓰는 서버가 클라우드 시스템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걷어 언어 모델은 너무 커서 거의 대기업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혼자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상품적으로 판매를 하겠죠. 그거 말고
우리가 아예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그만큼, 그러니까 챗GPT만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잘하지만 우리 서버 안에 넣을 수 있는 소규모 언어 모델이 가능할 것인가가 또 최근에 그 발달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예로는 그 스탠퍼드 연구팀이 최근에 만든 라마 모델이었나 뭐 그게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돌아가는 큰 사이즈의 랩탑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게 트레이닝 언어 모델이 생기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수에게 독점된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좀 더 민주화할 수 있을 것이냐, 다양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요즘 컴퓨터 공학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기술 얘기만 엄청 했잖아요. 얘가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얘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로는 더욱더 정교해지는 가짜뉴스. 글도 이제 엄청 기자처럼 잘 쓰고, 사진도 이게 둘 다 AI가 만든 사진들이에요. 그냥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냥 글만 쓰면 돼요. 야, 뭐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의 어느 건물 앞에서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사진 좀 만들어봐. 그러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뭐, 야, 버락 오바마가 아브라함 링컨이랑 같이 찍은 셀피 하나만 올려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뉴스 기사나 우리가 뭔가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빙하려고 할 때 글로 안 되고, 막 그러면 그림이나 동영상을 썼었잖아요. 사진이나. 이제 그거마저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지기는 하겠죠. 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챗GPT가 할 때 뒷단에서, 마지막 단에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타임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일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의 그 연구팀에서, AI 연구팀에서는 잘 설계된 그 프롬프트 1000개 정도로 훈련을 시키면 이 과정을 없애도 웬만큼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반윤리적인 어떠한 과정을 없애려는 노력도 이제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제 개인 연구 분야랑 좀 관련이 돼, 노동시장에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챗GPT에 관련된 모든 사실 연구들이 저널에 이렇게 출판이 되기도 전이에요. 지금 다 워킹 페이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연구인지 아닌지 읽어가면서 쭉쭉쭉 보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그 연구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튼 그 경영대에 이제 교수 한 명하고 쓴 연구인데, GPT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한 페이퍼인데, 결국은 이 범용기술적 성격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GPT-SR GPT인데, 이제 여기서 앞에 분의 GPT는 이제 챗GPT의 GPT. 이거는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뒤에 이제 GPT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이제 경영학에서 어떤 워드 프로세서나 뭐 PC, 퍼스널 컴퓨터 같이 어느 분야에나 어느 직군에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보통 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 기술 GPT라고 분류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도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시장에 필요한 스킬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직무 기술이나 직업들을 쭉 놓고 AI 지금의 이런 챗GPT 혹은 챗GPT가 입혀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직무 기술을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막 GPT 나오면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잘 많이 하는 얘기가 어느 직업이 없어지나요? 어느 직업이 살아남나요?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되게 안 맞는 질문인 게,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면 직업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직업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직무 활동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수면은 뭐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지도 학생들 지도하는 것도 저의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제안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직무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새로운 기술이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전체를 한 방에 대체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직무나 직무 기술 중에 어떤 부분이 대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럼 이 직업의 몇 퍼센트의 직무 정도는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은 그럼 그 직업 다 없어지는 거냐? 사실 그거보다는 예전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계산으로 어떤 직업군인데 이 직업의 한 직무의 50% 절반 정도는 챗GPT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그 직무 기술이 막 번역이었고 요약이었고 막 이랬어. 이건 대충 다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예전에 10명 필요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5명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직업들이 조금씩 주는 거지. 갑자기 기술이 나왔다고 한 직군이 확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서도 결론이라는 게 약 80%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들 직무의 10% 정도는 거대 언어 모델의 도입에 영향을 받게 될 거고 한 약 19%, 20% 좀 안 되는 정도의 노동자들은 그들 직무의 절반 이상이 챗GPT로 이렇게 직무가 대체될 만한 직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지금까지의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그 새로운 기술들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막 로봇 이런 걸 막 스마트 팩처링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저임금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고임금 노동자들, 대졸자들은 혹은 뭐 대학원졸, 박사관 이런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 언어 모델은 고임금 직군들이 더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무직들에 되게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인지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하고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을 사실은 챗GPT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번역, 영어로 이메일 쓰기 이런 것들 아니면 문서 요약. 야 외국어로 문서 요약하는 거 사실은 어느 직군에서는 되게 쟤 배운 애지 하는 애들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간단한 일이 돼버렸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과 이의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전체 직무의 한 절반 정도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실제로 이걸 입혔을 때 실제로 생산성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앞에 거는 예측인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3월에 나온 거거든요, 올해. 3월 말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실제로 이걸 도입해 봤더니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딩하는 애들, 프로그래머들을 봤더니 이거를 쓴 애들은 안 쓴 애들이 2시간 41분 걸리던 태스크가 1시간 11분 정도면 끝나더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더라. 프로그래머들은 솔직히 진짜 코딩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서 특히나 저희처럼 코딩 수업하는 교수들은 야, 이 코딩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어? 네, 이렇게 잘하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다른 이제 경영학 연구에서는 이거를 텔레마케팅 컴퍼니에 한번 입혀본 거예요.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한테는 AI의 챗봇이 도와주게 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커스터머 상담 서비스 하는 회사였었는데, 누군가들한테 절반 정도한테는 AI 챗봇이 같이 도와주게 하면서 둘이 같이 일하게 하고 절반 정도는 그냥 원래 사람이 하던 대로 하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나왔는가라고 봤더니 AI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AI가 대답하지 못하는 혹은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양쪽 다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은 질문들을 갑자기 막 고객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창의적인 답변을 많이 내놓더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노동자들 같은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 좀 기술적으로 하이스킬 노동자와 로우스킬 노동자를 나눠봤을 때 원래 일을 잘하던 사람과 못하던 사람 잘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훨씬 더 잘 사용을 하더라. 이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더 높더라. 그리고 이제 잘 못 사용하던 사람들은 AI가 있어도 그 생산성 증가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무 기술 능력의 좀 더 양극화를 부추길 수도 있겠죠. 이제 AI 기술들이.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나 학계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거의 준비를 한 거였는데 마치면서 할 얘기는 챗GPT 하는데 챗GPT는 그냥 프로덕트 이름이에요. 언제든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구글에서 바드를 내놨는데 구글이 훨씬 잘하면은 그냥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챗GPT는 옛날 얘기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건 이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 자체는 계속 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굳이 그릴 이유도 없고 알파고랑 사실은 이 챗GPT가 같은 비슷한 아키텍처, 딥러닝 아키텍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범용 기술에 사용된 언어에 사용됐느냐, 바둑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흘러왔고 이 기술 자체는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너무 챗GPT 자체에 대한 그런 피버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자세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